강물이 유난히 말라붙은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뻘밭이 흉측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낚시꾼의 시선이 진흙 속에 반쯤 파묻힌 물건에 닿았습니다. 짙은 녹색의 대형 여행용 캐리어. 자물쇠는 굳게 채워져 있었고 큐면은 기분 나쁜 물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었습니다. 지퍼가 열리자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 안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한 여인이 웅크린 채 뼈만 남은 상태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 차가운 강바닥에서 발견된 걸까요? 60대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파트에 거주하며 딸 부부의 보살핌을 받던 누구에게도 원한을 살 일 없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날 집 안은 그야말로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스스로 걸어나간 흔적도 누군가 강제로 끌고 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뒤 집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강바닥에서 캐리어에 담긴 채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시간을 2001년 5월 12일로 되돌립니다. 오후 6시 30분. 딸은 퇴근길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며 전화를 받았을 시간입니다. 불안해진 딸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당신이 먼저 집에 좀 들러볼래? 알았어. 지금 바로 가볼게. 딸의 남편은 곧장 장모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여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이 안 계셔. 외출하신 것 같은데? 딸이 서둘러 친정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딸은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껍질을 깎다만 사과 두 쪽이 과도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사과 표면은 이미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된장찌개가 담긴 냄비가 놓여 있었고 찌개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안방 화장대 위에는 어머니의 지갑, 집 열쇠 그리고 통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현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외출할 때 반드시 신는 굽 낮은 검은색 구두가 신발장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갑도 열쇠도 신발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현관문은 밖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창문도 모두 안에서 잠긴 상태였습니다. 집 안 어디에도 다툰 흔적이나 핏자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어머니를 공중으로 들어올려 집 밖으로 빼낸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단순 가출로 보기에는 현장의 상황이 너무나 기이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아파트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2001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골목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와 엘리베이터에도 방범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밀집해 사는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서 60대 여성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가족들을 조사했습니다. 범죄 수사의 기본은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딸과 사위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천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누구에게 원한을 살 분이 절대 아닙니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알리바이는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사건 당일 사위는 오전 8시에 정상 출근했습니다. 회사 로비의 출입 기록기에는 그의 사원증이 태그된 시간이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인근 식당에서 불고기 백반을 먹었고 오후 3시에는 거래처 직원과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록에는 그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인 6시 무렵까지 그는 단 한 번도 회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전화를 받고 급히 장모의 집으로 향한 것이 그날의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딸의 알리바이 역시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직장에서 근무를 마친 뒤 친구들과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고 결제 내역과 영수증이 이를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 선상에 올랐던 가족들의 알리바이가 모두 입증되자 수사는 급격히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은 원한 관계, 채무 관계, 면식범에 의한 납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망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서는 실종 당일 이후 단 1원의 돈도 인출되지 않았습니다. 협박 전화도 걸려 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노린 납치라면 반드시 연락이 와야 하는데 범인은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집 안에서 발견된 유일한 단서는 현관문 손잡이에서 채취된 신원 미상의 지문 반쪽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문이 너무 훼손되어 대조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과학수사대가 집 안 전체에 루미놀 용액을 뿌렸지만 단 한 방울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진공 상태. 수사 자료는 매일같이 두꺼워져 갔지만 사건의 실체에는 단 한 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건은 점차 잊혀갔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딸 부부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와 재산을 법적 절차를 거쳐 상속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새 차를 뽑고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짜놓은 거짓말의 거미줄은 2001년의 그날부터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진짜 범인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영원히 들키지 않을 완벽한 범죄. 수사진조차 이 완벽한 알리바이의 장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파트 화단 앞을 서성이던 폐지 줍는 노인의 흐릿한 기억 속에, 그리고 출입카드가 긁혔던 회사의 숨겨진 전산망 한 구석에 치명적인 모순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철옹성 같았던 2001년의 완벽한 알리바이는 어떻게 무너지게 될까요? 그날 텅 빈 아파트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2001년 5월 14일 오전 10시, 실종 이틀째, 관할경찰서 강력팀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파지를 줍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어제 아침 6시 반쯤이었어요. 아주 무거운 짐 가방을 낑낑대며 차 트렁크에 싣는 남자를 봤습니다. 담당 경사들이 즉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으로 출동해 노인을 만났습니다. 가방 색깔이 어땠습니까? 어두웠어요. 검은색인지 짙은 녹색인지 크기는 이만했고요. 노인이 양팔을 넓게 벌려 보였습니다. 남자의 얼굴이나 인상착의는 보셨습니까? 아니요. 야구 모자를 푹 둘러쓰고 있어서 못 봤습니다. 옷도 어두운 색 점퍼였고요. 차량 번호나 차종은 기억하십니까? 그냥 덩치가 좀 큰 승용차였습니다. 제가 글자를 잘 몰라서 번호판은 안 봤습니다. 노인의 기억은 파편적이었습니다. 짐 가방이라는 물체 외에는 정확한 식별 표지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2001년 당시 이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는 차량 번호를 자동 인식하는 차단기 대신 경비원이 손으로 적는 수기 장부가 전부였습니다. 형사들은 사건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에 출차 기록을 뒤졌습니다. 검은색 중형 승용차만 14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차종도 그랜저, 소나타, 크레도스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경찰은 사위를 다시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파지 죽는 노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의 당일 아침 동선을 분초 단위로 쪼개 물었습니다. 5월 12일 아침 6시 30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몇 시에 기상했습니까? 7시에 아내가 깨워서 일어났습니다. 씻고 7시 30분에 집에서 차를 몰고 출근했습니다. 그때 아파트 주차장이나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 남자를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비몽사몽간에 운전대만 잡고 빠져나오느라 주변을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위의 대답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사관은 사위의 알리바이를 깨기 위해
그의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15층짜리 벤처기업 건물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전산실 서버 관리자를 찾았습니다. 5월 12일 오전 8시 이 사원의 사원증이 로비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한 게 확실합니까? 네, 메인 서버 로그 파일에 8시 4분 12초라고 정확히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대리 태그의 가능성은요? 사원증만 동료에게 주고 대신 찍어달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로비 CCTV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관리자가 로비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 같게도 사건이 발생했던 그 주간, 회사 1층 로비의 메인 CCTV는 렌즈 파손으로 수리 대기 중이었습니다. 8시 4분에 카드를 찍고 들어온 사람이 사위 본인인지 눈으로 확인할 유일한 방법이 증발한 것입니다. 수사관은 사위가 근무하는 7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사위와 파티션을 나란히 쓰는 부서 동료 3명을 차례로 빈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5월 12일 아침, 사위가 8시 조금 넘어서 출근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까? 네, 제가 7시 반에 먼저 와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8시 10분쯤 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은 어땠습니까? 함께 식사하셨습니까? 네, 회사 뒷골목 식당에서 4명이 다 같이 불고기 백반을 먹었습니다. 식대도 그 친구가 자기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오후 시간대에는요, 자리를 비운 적이 있습니까? 오후 3시에 외부 거래처와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록에 참석자 사인도 다 했습니다. 6시 퇴근할 때까지 계속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카드사 결제 내역과 3시 회의록 원본을 압수했습니다. 동료의 진술대로 오후 12시 15분에 불고기 백반집에서 24,000원이 결제된 영수증이 존재했습니다. 회의록 하단에는 사위 특유의 흘림체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알리바이는 강철처럼 견고했습니다. 서류상의 로그 기록,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여러 명의 목격자 진술이 사위를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파지 죽는 노인의 흐릿한 목격담 하나로 이 거대한 알리바이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라진 장모의 통장 계좌를 매일 모니터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지만 단 1원의 돈도 인출되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병원 진료 기록도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역도 전무했습니다. 생존 반응이 완벽하게 끊겼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 전단을 뿌렸습니다. 경찰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장모의 얼굴이 등록되었고 버스 정류장과 전철역 게시판마다 흑백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제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도 동기도 물증도 없는 완벽한 진공 상태. 수사본부는 결국 6개월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사건은 미제 사건, 캐비닛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잔인할 만큼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길거리에 붙은 전단지의 색이 바래고 찢겨나가는 동안 계절이 5번 바뀌었습니다. 2006년, 실종 후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딸과 사위는 변호사를 선임해 가정법원에 장모의 실종 선고를 신청했습니다. 오랜 기간 생존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곧바로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모가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자 장모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외곽의 32평 아파트와 은행 예금 1억 5천만 원은 유일한 핏줄인 딸에게 전부 상속되었습니다. 사위의 삶은 완벽하게 윤택해졌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한 현금으로 경기 남부 신도시의 45평대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출퇴근용 차량도 당시 막 출시된 최고급 세단인
검은색 그랜저 티지로 바꾸었습니다. 부부는 주말이면 골프를 치러 다니고 겨울마다 해외로 스키 여행을 떠났습니다. 장모의 미스터리한 실종이라는 비극은 역설적이게도 이들 부부에게 엄청난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새 아파트 거실에 가장 잘 보이는 벽면에 장모의 영정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집들이에 온 동료나 지인들이 사진을 볼 때마다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 좋은 집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매일 밤 장모님 생각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서 묘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의 연기는 소름 끼치도록 완벽했습니다. 그 누구도 45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며 외제 골프채를 휘두르는 이 다정하고 성공한 가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짜놓은 거짓말의 거미줄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영원히 승리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8년 가을,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수심이 15m가 넘던 외곽의 인공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쩍쩍 갈라진 거북등 같은 진흙 속에서 낚시를 하러 온 동네 주민의 눈에 기분 나쁜 짙은 녹색의 대형 캐리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진흙을 걷어내고 절단기로 굵은 자물쇠를 끊어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지퍼가 열리자 두꺼운 공업용 비닐에 겹겹이 쌓인 백골 시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년 동안 차가운 물속에 잠겨있던 장모였습니다. 과학수사대가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겨내며 유골을 수습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개골 아래 비닐에 겹쳐진 주름 틈새에서 범인이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아주 작은 물건 하나가 진흙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7년의 세월 동안 물속에 있었음에도 형태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던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치명적인 증거물. 과연 백골 시신과 함께 캐리어 속에서 발견된 이 작은 물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단 한 점의 증거는 7년 전 경찰의 수사망을 농락했던 사위의 철옹성 같은 알리바이를 어떻게 박살내게 될까요? 진흙 속으로 툭 떨어진 것은 손톱만한 크기의 은색 스티커였습니다. 공업용 비닐 포장지의 끈적한 접착면에 들러붙은 채 7년이라는 시간과 거센 물살을 견뎌낸 얇은 플라스틱 조각. 과학수사대 요원이 조심스럽게 핀셋으로 스티커를 집어 올렸습니다. 스포이트로 증류수를 떨어뜨려 진흙을 씻어내자 표면에 인쇄된 검은색 바코드와 마모된 글자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티넷 전산실 자산번호 402. 티넷. 사위가 2001년 당시 근무했던 여의도 벤처기업의 이름이었습니다. 장모의 시신을 겹겹이 감싸고 있던 두꺼운 비닐은 철물점에서 흔히 파는 일반 농업용 비닐이 아니었습니다. 대형 서버 장비나 컴퓨터에 먼지와 청정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어두는 특수 공업용 필름이었습니다. 범인은 회사 전산실 창고 구석에 쌓여있던 포장용 비닐을 몰래 훔쳐와 장모의 시신을 밀봉했습니다. 완벽한 범죄를 꿈꿨지만 넓은 비닐 구석에 붙어있던 작은 자산관리 바코드 스티커 하나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7년 전 이 사건의 막내 형사로 아파트 주변을 샅샅이 뒤졌던 박 형사는 이제 강력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은색 스티커가 담긴 투명한 증거물 봉투를 형광등 불빛이 비춰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 한 번도 틈을 보이지 않았던 완벽한 진공 상태라고 믿었던 사위의 알리바이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즉시 수사관들을 이끌고 티넷의 2001년 당시 인사 및 전산 기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목표는 사위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옛 동료들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막내 사원이었던 김모 씨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IT 기업의 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로 불려온 김 과장 앞에는 7년 전 사위의 알리바이를 증명했던 법인카드 결제 영수증과
로비 출입 로그 기록 복사본이 놓였습니다. 2001년 5월 12일 이 영수증 본인이 결제한 거 맞습니까? 네, 저희 팀 회식 겸 점심 식사였습니다. 이때 사위 강 차장도 같이 밥을 먹었습니까? 김 과장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남의 거짓말을 내 것처럼 지켜주기엔 너무 긴 시간입니다. 특히 백골 시신이 발견된 살인 사건의 참고인 조사라는 압박감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면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들어갑니다. 당신 인생도 끝나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날 불고기 백반집에 강 차장이 있었습니까? 김 과장이 마른 세수를 두어 번 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팀장님은 그날 아침에 출근 안 하셨어요. 출입 기록기에는 아침 8시 4분에 카드를 찍은 걸로 나오는데요. 제가 찍었습니다. 전날 퇴근할 때 팀장님이 자기 사원증이랑 신용카드를 주셨어요. 내일 아침 일찍 급한 외부 미팅이 생겨서 바로 거래처로 가야 한다고요. 나중에 인사팀에서 근태 잡을지 모르니까 대신 출근 카드 좀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점심때 팀원들 밥도 자기 카드로 사 먹이라고 하셨고요. 박 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침 8시 4분의 출근도 12시 15분의 점심 식사도 모두 대리인에 의한 완벽한 조작이었습니다. 오후 3시 회의는요? 회의록에는 강 차장의 서명이 있는데요. 그건 진짜입니다. 팀장님이 오후 2시 50분쯤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회사로 뛰어 들어오셨어요. 차가 엄청 막혔다고 짜증을 내시면서 바로 3시 회의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강철 같던 알리바이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위에게는 사건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무려 8시간 20분이라는 완벽한 범행의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실종 당일 아침 6시 30분경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에서 무거운 짐을 트렁크에 싣던 남자를 보았다던 파지 줍는 노인의 진술. 모든 퍼즐이 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정에서 사위의 목을 완벽하게 조일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8시간 20분 동안 사위의 차가 어디로 움직였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박 팀장은 2001년 5월 12일 장모의 아파트에서 시신이 발견된 경기도 외곽의 저수지까지 이어지는 모든 국도의 과속 단속 카메라와 톨게이트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당시의 데이터는 이미 전산 보관 기한이 지나 경찰청 메인 서버에서는 삭제된 지 오래였습니다. 박 팀장은 관할 지방경찰서의 지하 문석으로 내려갔습니다. 캐비닛에 처박혀 곰팡내가 나는 2001년도 교통단속범칙금 수기 대장과 인화된 사진들을 일일이 뒤졌습니다. 3일, 밤낮을 서류 먼지와 싸운 끝에 수천 장의 사진 무더기 속에서 박 팀장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2001년 5월 12일 오전 10시 14분 46번 국도 하행선 제한속도 80km 구간을 112km로 통과해 플래시가 터진 차량 사진. 차량 번호 서울 45 가 7890. 사위가 몰던 검은색 크레도스 차량이었습니다. 사진의 화질은 거칠었지만 운전석에는 선글라스를 낀 사위의 옆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조수석과 뒷좌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모의 시신이 꺾인 채 담긴 짙은 녹색의 캐리어는 바로 저 크레도스의 트렁크 안에서 덜컹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살인의 물증과 동선이 완벽하게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동기입니다. 번듯한 벤처기업의 차장이자 아내와 장모에게 다정했던 엘리트 사위는 왜 끔찍한 중속살인을 저질러야만 했을까요? 경찰은 사위의 계좌와 2001년 당시의 금융거래 내역을 전면적으로 다시 뜯어보았습니다. 7년 전 수사에서는 사위가 교묘하게 타인 명의로 숨겨두어 보이지 않았던 진실이
끈질긴 자금 추적 끝에 차가운 엑셀표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위는 2000년 초반 불어닥친 닷컴 버블의 광풍 속에서 불법 주식 선물 옵션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회사 공금까지 빼돌려 베팅했지만 결과는 처참한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그가 짊어지고 있던 사채와 숨겨진 빚은 무려 4억 원에 달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안에 돈을 메꾸지 않으면 횡령죄로 구속되고 완벽하게 포장해온 그의 엘리트 인생이 영원히 끝장날 위기였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머문 곳은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던 장모였습니다. 장모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 1억 5천만 원. 하지만 장모가 살아있는 한 그 돈은 마음대로 만질 수 없었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빚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위는 자신의 완벽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빠르고 끔찍한 침묵을 선택한 것입니다. 2008년 11월 3일 아침, 사위는 경기 남부 신도시의 45평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자신이 직접 상속받아 처분한 장모의 핏값으로 산 최고급 세단, 검은색 그랜저 TG의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카오디오에서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여유롭게 룸미러를 보며 넥타이를 고쳐매는 순간 차창 밖으로 검은색 승합차 3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그의 차를 삼면에서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7년 전 장모의 실종 전단지를 들고 애가 타게 뛰어다니던 박 팀장이 내렸습니다. 박 팀장은 뚜벅뚜벅 걸어와 그랜저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위가 의아한 표정으로 창문을 내렸습니다. 강 차장님, 아니 이제 강 부장님이신가? 박 형사님, 아침부터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혹시 우리 장모님 단서라도 찾으셨습니까? 사위는 7년 전과 똑같이 인자하고 슬픔에 잠긴 착한 사위의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박 팀장은 품에서 체포영장과 함께 은색 스티커가 담긴 투명한 증거물 봉투를 꺼내 차창 안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아주 차갑고 깊은 진흙 속에서요. 그리고 당신이 전산실에서 훔쳐다 버린 이것도 함께 찾았습니다. 사위의 시선이 증거물 봉투 속 은색 스티커에 꽂혔습니다. T랩 전산실 자산번호 402. 그 짧은 1초의 순간, 지난 7년간 사위의 얼굴에 견고하게 씌워져 있던 다정한 가장의 가면이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여유롭던 그의 동공이 찢어질 듯 팽창했고 입술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드디어 7년 만에 취조실에 마주 앉은 형사와 사위. 8시간 20분 동안의 행적과 과속 카메라 사진까지 눈앞에 던져졌지만 사위는 여전히 살인 자체를 부인하며 최후의 발악을 시작합니다. 7년 전 그날 아침 7시, 텅 빈 장모의 아파트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어떻게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건장한 성인을 여행용 캐리어에 구겨 넣을 수 있었을까요?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습니다. 7년 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장모를 찾아달라 애원하던 다정한 사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철제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은 박 팀장과 사위 강 부장 사이에는 서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팀장이 서류 봉투에 끈을 풀었습니다. 탁자 위로 수십 장의 사진과 조서가 쏟아졌습니다. 강 부장, 당신이 2001년 5월 11일 밤 11시에 회사 전산실에서 특수 포장용 비닐을 절단해가는 모습, 복도 CCTV 복원 기록에 다 남아있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8시 4분, 당신 아이디로 후배 직원이 대신 출근 도장 찍은 거. 10시 14분에 46번 국도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 당신 얼굴. 전부 다 여기 있어. 강 부장의 시선이 사진들을 훑었습니다.
그의 턱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강 부장이 마른 입술을 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저수지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거짓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장모님 댁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심장마비 같았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빚 때문에 장모님 명의의 아파트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자연사 하신 게 알려지면 처남들도 있고 상속 절차가 복잡해질 게 뻔했습니다.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하려면 차라리 실종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신만 감췄습니다. 숨 막히는 변명. 박 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증거물 상자에서 하얀색 서류철을 하나 더 꺼내 강 부장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야. 강 부장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강 부장, 당신이 훔친 그 비닐, 공기와 수분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전산 장비용 특수 필름이야. 게다가 차가운 진흙바닥에 파묻혀 있었지. 시신 부패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아주 훨씬 느리게 진행됐어. 7년이 지났지만 뼈에 남은 흔적은 거짓말을 안 해. 박 팀장이 감정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짚었습니다. 목불뼈, 즉 설골, 골절. 누군가 강제로 목을 강하게 졸랐을 때 부러지는 뼈야. 자연사? 심장마비? 당신 장모님은 누군가의 두 손에 의해 잔혹하게 목이 졸려 살해당했어. 아직도 부인할 건가? 취조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강 부장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울렸습니다. 그는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왜 죽였어? 박 팀장의 짧고 건조한 질문이 정적을 깼습니다. 긴 침묵 끝에 강 부장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2001년 5월 12일 아침, 텅 빈 아파트 거실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진실이 7년 만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5월 12일 오전 6시 10분, 사위는 장모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내가 비상용으로 건네주었던 여분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장모는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장모는 거실 탁자에 앉아 과도로 사과 껍질을 깎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놀란 장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서방, 이 새벽에 웬일인가? 출근 안 하고? 장모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 들렀습니다. 사위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모가 깍담한 사과를 내려놓고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위는 마른 세수를 하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주식과 선물 옵션에 손을 댔다가 회사 공금까지 날렸습니다. 빚이 4억입니다. 당장 갚지 않으면 구속됩니다. 제발 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장모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다정하고 유능했던 사위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내 딸 몰래 빚을 지고 이제 와서 집을 담보로 잡히자고? 당장 내 딸한테 전화하겠네.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장모가 몸을 일으켜 안방의 전화기를 향해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위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지금 전화가 걸리면 자신의 완벽하게 포장된 인생은 끝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당할 것이고 횡령범으로 감옥에 갈 것입니다. 사위는 짐승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장모의 등 뒤로 달려들어 그녀를 거실 바닥으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장모의 목을 강하게 졸랐습니다. 채구적은 60대 노인은 건장한 30대 남성의 완력을 단해낼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의 짧고 둔탁한 발버둥이 이어졌습니다. 탁잘 위에서 깎담한 사과 두 쪽은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주인을 잃은 된장찌개는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어넘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모의 숨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사위는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핏자국은 튀지 않았습니다. 칼이나 둔기를 쓰지 않고 목을 졸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가스레인지에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 회사 전산실 창고에서 미리 훔쳐온 대형 공업용 비닐을 거실 바닥에 넓게 펼쳤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장모의 시신을 태아처럼 둥글게 말아 비닐 위에 올렸습니다. 투명한 테이프를 이용해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겹겹이 밀봉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짙은 녹색의 대형 여행용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비닐에 쌓인 시신을 캐리어 안에 쑤셔넣고 굵은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 다음은 위장이었습니다. 그는 장모의 지갑과 통장, 집 열쇠를 안방 화장대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평소 자주 매던 가방도 옷걸이에 걸어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발이었습니다. 장모가 외출할 때 항상 신는 굽 낮은 검은색 구두를 신발장에 나란히 정렬했습니다.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간 가출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밀실 실종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오전 6시 30분, 사위는 묵직한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을 밖에서 단단히 잠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분리수거장 앞에 세워둔 자신의 크레도스 차량 트렁크에 캐리어를 밀어넣었습니다. 하필 그때 아침 일찍 파지를 주우러 나온 동네 노인과 거리가 좁혀졌지만 사위는 야구모자를 푹 눌러쓰고 서둘러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차량은 서울을 빠져나가 46번 국도를 타고 가평 방향으로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오전 10시 14분,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 그의 옆모습이 그토록 캐문했던 이유는 이미 완벽한 유기장소를 머릿속에 계산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수심 15m가 넘는 인공 저수지. 인적이 드문 그곳에서 사위는 낚시용 보트를 빌려 타고 저수지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그는 주변에 커다란 돌덩이들을 주워 캐리어 안 빈 곳에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무거운 둔탁음과 함께 거대한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짙은 녹색의 캐리어는 어두운 수면 아래로 완벽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후 2시 50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땀을 흘리며 여의도 회사 회의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완성하며 두 얼굴의 괴물로 살아갈 7년의 세월을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자백이 취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던 형사들의 타자 소리도 멈췄습니다. 강 부장은 수갑찬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돈 때문에 눈이 돌아서. 형사님 제발. 제 아내에게는 제가 죽였다고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평생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악어의 눈물. 수사는 이렇게 범인의 자백과 함께 완벽하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강 부장은 준속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취조실에서 끝날 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구속되고 장모를 살해한 진짜 범인이 남편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이 세상에 보도된 바로 다음 날, 남편의 두 얼굴을 마주하고 실신했던 아내, 즉 장모의 친딸이 텅 빈 표정으로 경찰서 강력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양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사관 앞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으며 7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리고 범인인 남편조차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소름 끼치는 비밀 하나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과연 친딸이 가지고 온 낡은 서류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이 잔혹한 밀실 살인극의 밑바닥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은 무엇일까요? 경찰서 강력힘의 무거운 철문이 열렸습니다. 형사들의 타자 소리와 전화벨 소리로 어수선하던 사무실의 공기가 일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문가에 서 있는 사람은 남편의 구속 소식을 듣고 혼절했다던 아내, 즉 살해당한 장모의 친딸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전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물 자국은 말끔히 지워져 있었고 흐트러졌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분위기는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해온 장례식을 치르러 온 상주처럼 서늘하고 결연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에는 모서리가 다른 낡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박 팀장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박 팀장의 책상 앞 철제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책상 위로 그녀가 들고 온 낡은 서류 가방이 올라왔습니다. 지퍼가 열리는 마찰음만이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아내는 가방 안에서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들을 꺼내 탁자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했습니까? 아내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했습니다. 네, 채무 문제로 장모님과 다투던 중 장모님이 전화를 걸려하자 홧김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홧김이에요? 우발적으로? 아내가 짧은 헛웃음을 뱉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 맨 위에 있던 작고 낡은 영수증 한 장을 박 팀장 앞으로 밀었습니다. 잉크가 거의 날아가 희미해진 2001년 5월 10일자 영수증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의 날짜. 결제처는 남대문 시장의 한 대형 가방 도매상이었습니다. 품목란에는 32인치 캔버스형 대형 캐리어 암 녹색이라고 적혀 있었고 결제는 현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 남편은 단 한순간도 우발적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 남편은 반차를 내고 남대문 시장에 가서 시신을 담을 가방을 현금으로 미리 샀습니다. 그 사람이 홧김에 훔쳐왔다고 진술한 전산실 공업용 비닐 역시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전산실 야간 당직자들의 순찰 시간을 분 단위로 체크해둔 메모가 여기 있습니다. 박 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내의 손가락이 가리킨 낡은 수첩의 페이지에는 전산실 직원의 동선과 CCTV 사각지대가 남편의 꼼꼼한 필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살인은 결코 그날 아침 거실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도축이었습니다. 이건 언제 어떻게 찾으신 겁니까? 2006년 겨울 법원에 어머니의 실종 선고를 청구하고 인용 판결을 받았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나온 2006년의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법적으로 장모가 사망 처리되고 모든 재산이 부부에게 상속되던 날, 남편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혼자 양주를 마시다 서재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평소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며 자물쇠를 채워두던 서재 책상 서랍이 그날따라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취기에 잠긴 남편이 미처 닫지 못한 것입니다. 아내는 무심코 서랍을 열었고 그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이중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남편의 과거 행적이 고스란히 담긴 영수증과 수첩, 그리고 가장 끔찍한 서류 한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내가 두 번째 서류철을 박 팀장 앞으로 건넸습니다. 두꺼운 생명보험 증권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되기 7개월 전인 2000년 10월, 남편은 제 어머니 명의로 무려 4개의 고액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가입 동의서에 찍힌 어머니의 인감 도장은 남편이 몰래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익자. 원래 법정 상속인인 저로 되어 있던 수익자를 남편은 교묘하게 서류를 조작해 사위, 본인으로 전부 변경해 두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5년 이상 장기 실종이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박 팀장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4개의 생명보험을 모두 합친 사망 보상금은 무려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제 남편이 노린 건 어머니의 낡은 아파트 1억 5천만 원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표면적인 핑계였을 뿐이죠. 진짜 목적은 어머니의 목숨에 걸어둔 10억 원의 배당금이었습니다. 2006년에 실종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남편은 이 10억 원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를 거쳐 완벽하게 세탁한 뒤 자신의 주식 계좌로 끌어왔습니다. 주식으로 대박이 나서 45평 주상복합 아파트를 샀다고 떠들고 다녔지만 그 집은 우리 어머니의 핏값으로 지어진 무덤이었습니다. 취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해졌습니다. 박 팀장은 눈앞에 앉은 이 여자가 견뎌온 시간의 무게를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에 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는 건데 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이 서류들을 들고 왔다면 당장 구속시킬 수 있었을 텐데요. 아내는 허공은 응시하며 쓰디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사님, 그때는 2006년이었습니다. 이미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후였죠. 시신은 없었고 현장 증거도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제가 이 종이 쪼가리들을 들고 경찰서에 뛰어간다고 한들 남편은 수천만 원짜리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빠져나갔을 겁니다. 가방은 단순히 짐을 옮기려 샀다고 둘러대고 보험은 장모님의 노후를 위해 가입한 거라고 입을 맞추면 그만이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오는 순간 저는 남편에게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고 아이의 양육권마저 빼앗긴 채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게 뻔했습니다. 그녀는 양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찔려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절대로 뒤집을 수 없는 단 하나의 강력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비싼 변호사도 변호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 바로 어머니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섬뜩할 만큼 이성적이었습니다. 2006년 그날 밤 화장실 변기통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구역질을 하며 밤을 새운 아내는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재를 정리하고 남편을 위해 북엇국을 끓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토막 내 비닐에 싸서 버린 살인마와 한 침대를 쓰며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남편이 새로 뽑은 고급 세단의 조수석에 앉아 미소를 지었고 남편이 친척들 앞에서 장모님이 그립다며 악어의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의 등을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완벽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경계를 완전히 푸는 동안 아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을 갈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과거 수첩에 적혀있던 가평 렌타의 샵이라는 단어 하나를 단서로 사설 탐정을 고용해 2001년 당시 가평 일대 모든 낚시용 kum정과 보트 대여소의 수기장부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 당일 오후 12시 30분에 남편이 가명을 써서 보트를 빌린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위치는 수심 15m의 거대한 인공 저수지였습니다. 하지만 위치를 알아냈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개인이 그 거대한 저수지의 바닥을 긁어 시신을 찾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제가 섣불리 움직였다가 남편이 눈치채고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일기예보를 보며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 댐의 물이 다 말라붙을 만큼 지독한 가뭄이 오게 해달라고. 아내의 눈동자가 기묘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2008년 가을, 마침내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저수지의 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죠. 저는 제가 고용한 심부름 센터 직원을 낚시꾼으로 위장시켜 그 저수지로 보냈습니다.
정확히 남편이 보트를 띄웠던 그 좌표를 맴돌게 했습니다. 형사님, 경찰에 캐리어를 발견했다고 최초로 신고한 그 낚시꾼. 사실은 우연히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아니라 제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경찰과 온 세상이 7년 만에 우연히 터진 천재지변의 결과라고 믿었던 시신 발견은 사실 2년 동안 남편의 옆에 누워 숨죽여 칼을 갈아온 아내의 완벽한 복수극이었습니다. 아내는 시신 발견이 반드시 경찰의 공권력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남편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계산하고 무대를 세팅한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치밀한 살인자라고 믿었지만 진짜 치밀한 포식자는 자신의 등 뒤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던 아내였습니다. 형사님, 제가 남편을 죽이고 싶었던 밤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잠든 그 인간의 목에 칼을 꽂고 싶었지만 그러면 저도 살인자가 되고 제 아들은 살인자의 자식이 됩니다. 저는 법이 그리고 국가가 그 인간의 목을 합법적으로 매달아 주기를 2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서류 가방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흔히 쓰이던 검은색 소형 카세트 녹음기였습니다. 아내의 창백한 손가락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 위에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형사님, 제 남편의 자백 중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거짓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다투다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다고 했죠.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2001년 5월 12일 아침 7시, 그 지옥 같았던 아파트 거실에는 제 어머니와 남편 말고도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아내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가는 거친 백색 소음이 취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7년 전 그날 아침의 소리는 산전수전 다 겪은 박 팀장마저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 만큼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아침 거실에 있었던 세 번째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7년 동안 묵혀있던 낡은 테이프 속에는 어떤 참혹한 진실이 녹음되어 있는 것일까요? 거친 백색 소음 사이로 낡은 카세트 녹음기에 마그네틱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곧이어 장모의 당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서방, 자네 뒤에 그 여자는 누군가? 이 새벽에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평소 친척들 앞에서 보여주던 싹싹하고 다정한 사위의 음성은 단 한 방울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쇳덩이처럼 서늘하고 건조한 음성이었습니다. 장모님, 인사하세요. 제 새로운 인생입니다. 곧바로 낯선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시간 없어. 빨리 처리해. 곧 해 뜬다니까. 우당탕하는 둔탁한 소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탁자 위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가쁜 숨소리가 엉켰습니다. 장모의 단말마적인 비명이 짓눌렸습니다. 누군가 강제로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는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다리 꽉 잡아. 버둥거리잖아. 비닐 이쪽으로 당기고 지문 안 남게 장갑 똑바로 껴.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찰컥하고 멈췄습니다. 취조실에는 죽음보다 깊고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살인범들을 상대해온 강력팀 박 팀장마저 뒷목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 대체 누굽니까? 박 팀장이 굳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제 남편의 내연녀이자 H생명보험사 최우수 설계사였던 윤모 씨입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2000년 10월, 남편이 장모의 이름으로 10억 원짜리 생명보험 4개를 세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문서 위조가 아니었습니다.
보험사 내부자의 완벽한 공조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닷컴 버블로 진 빚을 돌려막기 위해 사채 시장을 전전하다 VIP 전담 보험 설계사 윤 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돈과 뒤틀린 욕망으로 얽혔습니다. 윤 씨는 보험사 전산 시스템의 허점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모의 자필 서명이나 대면 확인 절차 없이도 고액 사망보험 심사를 통과시켰고 수익자를 사위로 돌려놓는 모든 서류 작업을 자신의 권한으로 무마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남편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10억 원을 독식하고 자신을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날, 그녀는 남편이 홀로 현장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장모의 아파트 거실로 따라 들어와 남편이 장모의 목을 조르는 과정을 두 눈으로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코트 주머니 속에 소형 카세트 녹음기를 켜둔 채 살인의 전 과정을 녹음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녹음 테이프가 왜 남편의 서재 금고 안에 있었던 겁니까? 윤 씨가 제 남편의 목줄을 쥐고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 가정법원의 실종 선고가 떨어지고 10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남편의 해외 차명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윤 씨는 그 즉시 보험금의 절반인 5억 원과 남편의 완전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이 녹음 테이프 복사본을 남편의 회사로 우편 발송했습니다. 기한 내에 돈을 주지 않으면 원본 테이프를 경찰에 넘기겠다는 완벽한 협박이었습니다. 남편은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는 5억 원을 유인 씨의 대포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로부터 녹음기 원본을 넘겨받았습니다. 남편은 그 끔찍한 테이프를 불태워 없애는 대신 자신의 서재 이중 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범죄를 증명하는 전리품이자 훗날 윤 씨가 다시 입을 열면 그녀 역시 살인 공범으로 올가맬 수 있는 유일한 방어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알량한 오만함이 결국 자신의 숨통을 끊는 단두대가 되었습니다. 박 팀장은 아내가 건넨 테이프와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다시 남편이 있는 1번 취조실로 향했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은 여전히 철제 책상에 엎드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억지 눈물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눈앞에 검은색 카세트 녹음기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다리 꽉 잡아. 버둥거리잖아. 비닐 이쪽으로 당기고. 스피커를 타고 내연녀 윤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남편의 울음소리가 기계의 전원을 뽑은 것처럼 뚝 끊겼습니다. 책상에 처박혀 있던 그의 고개가 기계적으로 천천히 들렸습니다. 초점이 완벽하게 풀린 두 눈이 덜덜 떨리는 녹음기를 향했습니다. 그의 안면 근육이 통제력을 잃고 경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팀장이 남편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그의 귓가에 대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우발적? 심장마비? 네 아내가 2년 동안 니농 금고에서 이 테이프를 파내고 심부름 센터를 풀어서 저수지 바닥을 박박 긁어 시신을 찾아냈어. 네가 장모님 핏값으로 산 45평 아파트에서 네가 주는 생활비로 밥을 차려 먹으면서 이 완벽한 사형 선고를 준비했다고. 넌 처음부터 끝까지 네 아내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벌레일 뿐이야. 남편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성배를 통과하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년 동안 겹겹이 쌓아 올렸던 엘리트 벤처기업 임원, 바정한 남편, 눈물 흘리는 불쌍한 사위라는 모든 가짜 껍데기가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처박혔고 짐상의 탄말마 같은 기괴한 비명을 토해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최고급 에스테틱에서 평온하게 마사지를 받고 있던 전직 보험 설계사 윤 씨 역시 강력계 형사들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해외 계좌 자금 흐름과 녹음 테이프라는 절대적인 물증 앞에서는 수천만 원짜리 대형 로펌의 전관 변호사들도 변론을 포기했습니다. 2009년 봄, 법원은 존속살인, 사체유기,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살인을 공모하고 방조한 공범 윤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가장 잔혹하고 치밀한 범죄다. 피고인은 자신을 친자식처럼 보살펴준 장모를 살해하고도 7년간 완벽한 일상을 연기하며 유족을 기만했다. 남은 유족이 겪었을 지옥 같은 고통과 분노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이 마땅하다. 남편과 윤 씨가 가로챘던 10억 원의 사망보험금과 45평 주상복합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은닉 재산은 법적 절차를 거쳐 원소유주인 아내에게 전액 반환되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어느 맑은 가을날, 아내는 경기도 외곽에 새롭게 안치된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투명한 유리문 너머에는 어머니의 환하게 웃는 흑백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무채색 옷을 벗고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밝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향을 피우고 차가운 유리문에 가만히 이마를 맞댔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 난 이제 편하게 잘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유골함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단단하고 평온했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완벽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미제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완전 범죄를 의심합니다. 살인자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착각에 빠져 범행을 저지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흔적이 자연스럽게 지워질 것이라는 오만함. 현장의 지문이 날아가고 깊은 물속에서 시신이 썩어 문드러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건이 희미해지면 자신이 영원히 승리한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철저하게 간과했습니다. 차가운 저수지 진흙 속에서 7년의 세월을 버텨낸 손톱만한 은색 바코드 스티커. 회사 서버 메인보드에 지워지지 않고 각인된 단 1초의 출입 로그 기록. 빛바랜 카세트 테이프의 얇은 마그네틱 필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억울하게 잃은 사람이 가슴속에 새겨넣은 서늘한 분노의 기록은 결코 시간의 흐름 따위에 증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간의 입은 거짓말을 뱉어내며 진실을 덮으려 하지만 과학과 사물, 그리고 진실을 향한 인간의 지독한 집념은 영원히 남아서 반드시 범인의 목을 조릅니다. 세상에 영원히 묻히는 완벽한 범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직 그 숨겨진 기록이 입을 열지 않은 아주 찰나의 시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반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